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위기의 도지사들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벌써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이때쯤 되면 그간 성과를 좀 자랑도 하고 앞으로 포부를 밝히는 그런 자리를 쭉 갖기 마련인데요. 이제 그런 내용보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좋지 않은 소식 누굽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가 이제 오늘도 시끄러운데요. 네. 물론 경기도에 옥류관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배우 김부선 씨가 소설가 공지영 씨하고 나눈 대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다. 이 문제입니다. 아하. 이 파일은 약 2분 20초 가량인데 이재명 도지사의 몸에 까만 큰 점이 있다. 이 사실을 이 김부선 씨가 밝히면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파일의 실체는 어떤 거예요? 공지영 씨가 지난 5일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 전후 맥락을 좀 밝혔는데요. 김부선 씨하고 1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의 녹취가 맞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 엄수 각서를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 한 명하고 변호인 등등과 공유를 했는데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김부선 씨는 사건을 수임한 지금 강용석 변호사와 이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이 옥수동 아파트 내부를 공개하면서 여기서 이재명 전 지사하고 데이트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한 게 있나요? 치욕스러운 인격 모독적 내용이라서 언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언론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말고도 지금 여러모로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좀 있어서 아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지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이재명 지사는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좀 자극적으로 다뤘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및 회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이 지금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법적 문제로 계속 구설에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선거법 위반 등등 수사받고 있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때문에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간 12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2014년 8월 달에 주민회로부터 골프장이 있는 고급 주거시설 특별 회원권을 받은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문제 삼는 상대 후보의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걸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예. 또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공약을 발표하는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이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이것도 이제 쟁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특검 재판 받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드루킹 특검 조사 당시의 어려움이라든지 당시 언론의 보도 행태 등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을 쭉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드루킹 특검팀이 이 특검보 2명의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특검팀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드루킹 특검 문제가 현재 국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경수 지사라든지 이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증인 채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도지사들이 오늘 첫 번째 항목이다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대책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관련 이제 대책 발표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시죠. 왜요? 왜 취소됐어요? 원래 이제 방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후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국무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차후 자료 보강을 통해서 이 다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방통위는 이게 이제 정부의 이견 때문에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짜뉴스의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지 처벌 방식이라든지 이걸 놓고 지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판단 기준이라면 뭐가 가짜 뉴스냐 이것부터가 좀 어려운 문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광원 의원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은요, 언론중재위, 법원, 중앙선관위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이 정정 보도한 사안에 한정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허무맹랑한 내용의 가짜 뉴스들은 이런 범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
들어가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이걸 좀 더 범주를 넓혀서 가짜 뉴스를 규정을 하면 언론의 이제 의혹 제기 자체를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해서 언론 활동 전반이 위축된다든지 이런 또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게다가 거죠. 야당 쪽의 반발도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또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좌파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로 분위기를 띄우고 권력이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라면서 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비판 세력 탄압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언급한 좌파 언론이라면 그 한겨레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던 그 기독교 단체가 가짜뉴스 배후에 있다는 걸 추적 보도한 그거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 단체와 우파 단체가 결합을 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기획 보도를 연이어해서 화제였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 항의가 거세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에서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된 에스더 기도 운동이 최근에 일간지에 쭉 광고를 내서 한겨레 기사 내용을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겨레는 또 다시 이 반박 논리가 가짜 뉴스다라는 반론 기사를 인터넷판에 게재를 한 상황인데 네.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이제 끝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짜 뉴스에 반론을 하고 반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짜 뉴스에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책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게 조금 더 보완하기로 하고 미뤄졌다 그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뉴스랑 뭐 조금 뭐 연관도 됩니다만 별개로 뭐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이런 건 좀 즉각적으로 조치하기로 했죠. 이게 이제 지금 현행 제도로 이런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건 아닌 건데요. 보통 가짜 뉴스에 이제 이런 소수자 혐오 논리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일간베스트, DC인사이드,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통된 글들 중에 폐륜과 혐오 표현이 담긴 것 497건을 삭제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런 글들은 성적인 욕설이나 뭐 살인이나 끔찍한 신체 훼손에 대한 묘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나 또 부모에 대한 폐륜적 표현이나 노인이나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감 등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하는 거고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한 게 분명한 거는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가짜뉴스 37건을 적발해서 16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고 21건은 차단 삭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하면 7년 이하 징역부터 경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처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정부가 지금 뭐 마련한 납득 가능한 대책이 나오는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고민해서라도 뭔가 하긴 해야 됩니다. 가만히 맞습니다. 있을 수는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이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시점이라 각 의원실에서 내놓는 이런 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많아지는 이런 시점인데요. 특히 부동산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자료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위 1% 부동산 부자들 얘기가 화제죠 지금. 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상위 1% 법인과 개인의 부동산 보유량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인데요. 상위 1%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이 기간 동안 140%가 증가해서 총량이 여의도 면적의 2,100배에 달하는 상황이 됐고 상위 1% 개인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량도 판교 신도시의 3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기업 또 다주택자 결국 그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다 그 말이군요.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결국 이 상위 1%에서 10%에 이르는 이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보유세 강화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거 이제 부자 부동산 얘기고 반대로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문제도 지금 심각하죠. 어제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에 LTV가 60%를 넘는 대출이 지난해 말 기준 139조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체 은행권의 이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이거든요. 이 LTV가 60%에서 70%에 이르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갭투자나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큽니다. 네, 이제 앞으로 금리도 올라갈 것 같은데 이분들 걱정이에요. 뭐 정부 대책이 뭐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담보대출 등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다음에 재임대해주는 사업이 오는 10일 날 행정 예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경우는 이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주택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예.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책으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물론 없겠죠. 근데 그야말로 좀 다각적인 대책들이 총동원돼야 이런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